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양조장 하나를 통째로 팔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게 뭐 대저택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고작 손바닥만한 꽃 구근 하나라면 어떠세요?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품 경제 사례, 튤립 투기 광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 비이성적인 광기, 그리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혼란의 서사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고들 자료들은 그 익숙한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반론이요? 네. 이 사건을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그런 투기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 사회를 지배했던 예술과 과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명예를 과시하려는 욕망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들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창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문화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1637년 2월 쌀쌀한 바람이 불던 네덜란드 하를럼의 어느 선술집 풍경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그곳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1637년 2월 3일 하를럼의 한 선술집에서 튤립 구근 경매가 열렸습니다. 한 상인이 아주 귀한 품종의 튤립 구근 1파운드를 무려 1250길더라는 엄청난 가격에 내놓았죠. 1250길더? 네, 당시 숙련된 장인의 1년 연봉이 한 300길더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 가격에 사겠다고 나서질 않은 거예요. 당황한 판매자가 가격을 1000길더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찬정부지로 치솟던 가격이었는데 말이죠. 와,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하를럼의 모든 선술집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튤립 시장은 완벽하게 얼어붙어 버렸죠. 그야말로 패닉이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꽃 구근 하나가 한 나라의 경제를 들썩이게 할 만큼의 가치를 갖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당시 네덜란드는 대체 어떤 사회였나요? 17세기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의 오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럽 무역의 패권을 장악했거든요. 아,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을 피해 남부 네덜란드, 그러니까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넘어온 수많은 상인, 장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막대한 자본과 선진 기술, 그리고 국제적인 상업 네트워크를 그대로 들고 오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가져온 자본과 기술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곡물이나 청어 같은 생필품 무역은 물론이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향신료나 도자기 같은 사치품 무역도 엄청났다고 해요. 네네. 심지어 임금 수준이 워낙 높아서 하인 계층조차 여윳돈으로 국채나 주식에 투자할 정도였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오늘날로 치면 아르바이트생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보편적인 투자 문화가 있었던 거네요. 사회 전체에 부가 넘쳐 흘렀고 그 잉여 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아주 이국적이고 새로운 사치품, 바로 꽃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리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과 부유층 사이에서 막 불기 시작한 새로운 지적, 문화적 유행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네덜란드에는 온갖 이국적인 향신료나 진귀한 도자기도 많았을 텐데요. 네, 많았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치품이었을 텐데 왜 유독 살아있는 식물인 튤립에 그토록 열광적인 가치가 부여된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튤립은 원래 소아시아가 원산지로 오스만 제국 술탄의 정원에서나 볼 수 있던 아주 귀한 꽃이었어요. 아, 오스만 제국이요? 네, 16세기 중반에 유럽에 처음 소개되었죠. 당시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튤립의 예측 불가능한 변이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빨간색 단색 튤립 구근을 심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흰색 바탕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화려한 줄무늬를 가진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와, 정말 마법 같았겠네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게 모자이크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병증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죠.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이 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어떤 무늬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희소성은 정말 독보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생물학적 로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이러스가 일종의 피처였던 셈이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과 희소성이 튤립을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품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술품이요? 네, 이는 당시 유럽 상류층에 유행하던 호기심의 방이라는 독특한 수집 문화와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유한 지식인들은 자신의 서재에 희귀한 조개 껍데기, 박제된 동물, 고대 유물 같은 자연물과 정교한 공예품이나 그림 같은 예술품을 함께 전시했거든요. 아, 그걸로 자신의 지적 세련미와 부를 과시했던 거죠. 듣고 보니 오늘날의 한정판 스니커즈나 아트토이를 수집하는 문화와도 비슷하게 들리네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희소성과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지위를 보여주는 것 말이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있더라고요. 미술품을 사던 사람과 희귀한 꽃을 사던 사람이 그냥 비슷한 부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기록이요. 맞아요. 1626년 아네몬의 국운 경매 기록을 보니 구매자의 67%가 미술품 경매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얀반 호이엔 같은 당대 유명 화가들도 직접 튤립 거래에 뛰어들었고요. 화가들까지요? 네, 튤립에 대한 열정은 꽃 정모루아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개별 튤립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튤립 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튤립 도감? 이 도감들은 단순한 식물 도감이 아니었어요. 소유자의 부와 안목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랑용 카탈로그이자 꽃이 피지 않는 겨울 동안에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형태의 수집품이었죠. 예를 들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나 총독 같은 전설적인 품종들이 그런 도감에 그려져 있었겠군요. 그렇죠. 특히 그 총독, 국운 하나의 가격을 당시 물가로 환산한 목록을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살찐 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와인 2통. 네, 그 유명한 목록이죠. 네, 맥주 4통, 버터, 치즈, 침대, 옷 1벌, 그리고 은잔까지 전부 합친 가격과 맞먹었다고요? 네, 그 목록이 바로 당시 튤립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튤립은 돈이자 예술이자 지위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튤립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예술품이자 명품 수집품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니 우리가 흔히 아는 네덜란드 국민 모두가 미쳐서 투기판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이쯤에서 그 유명한 신화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정말 전 국민이 이 열풍에 동참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죠. 아, 정말요? 네, 꼼꼼한 연구에 따르면 투기 열풍의 중심지였던 인구 4만 2천 명의 도시 하를렘에서 실제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약 285명이었습니다. 285명이요? 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 최대 도시였던 인구 12만 명의 암스테르담에서는 고작 60여 명만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60명이요? 인구 12만 명 도시에서요? 네, 60여 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광풍, 매니아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너무 먼데요. 이건 거의 소규모 동호회나 고급 투자 클럽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참여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벼락부자를 꿈던 서민과는 거리가 멀었겠네요. 맞습니다. 참여자들의 신원을 분석해보면 가난한 직조공이랑 굴뚝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대부분이 부유한 상인, 명망 있는 법률가나 의사, 시장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아, 즉 전국적인 광풍이라기보다는 특정 도시에 특정 부유층과 전문직 집단 내에서 벌어진 매우 제한적인 유행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화는 완전히 깨졌네요. 그렇다면 이 사태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것도 과장된 건가요? 그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네덜란드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요. 증거가 없어요. 네, 더 놀라운 것은 튤립 때문에 파산했다고 명확하게 기록된 사례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록을 보면 튤립 거래상들이 다른 이유로 파산한 사람들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모습이 보이죠. 아, 반대네 오히려? 그렇죠.
가장 비싼 값을 치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최상위 부유층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양조장과 맞바꾼 튤리, 전 재산을 잃고 운하에 몸을 던진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들의 출처는 대부분 1841년에 출판된 찰스 맥케이라는 스코틀랜드 기자의 대중의 미망과 관기라는 책입니다. 1841년이요? 한 200년 뒤네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학술서가 아니에요. 맥케이는 1637년 시장 붕괴 이후에 쏟아져 나온 온갖 풍자적인 노래, 연극, 팸플렛 같은 것들을 주된 자료로 삼았습니다. 즉, 사실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비판과 조롱이 가득 담긴 2차 창작물의 기반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200년 뒤에 쓰인 것도 풍자문학에 기반한 책을 통해 이 사건을 배우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셈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위기나 광기로 불리면서 역사에 이렇게까지 큰 상처로 남게 된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진짜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위기였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위기요? 네,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사회 질서 붕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회 질서 붕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시 쏟아져 나온 풍자문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층 전복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계층 전복.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단지 구군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직조공이나 양조합자 같은 수공업자 계층이 투기로 큰 돈을 벌어서 상류층 행세를 하는 모습은 기존 기득권층의 눈에 아주 못마땅하게 보였던 겁니다. 사회의 근본 질서가 뒤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 노래가 바로 그런 맥락이군요. 한 직조공의 아내가 이젠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 없어. 우리 남편이 튤립으로 떼돈을 벌었거든. 우리 아내가 곧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고 노래하는 대목이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자랑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조롱이자 도전이었군요.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은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를 얻는 방식과 사회 계층이 변하는 것에 대한 기득권층의 불안감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네, 바로 신용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튤립 거래는 대부분 현물이 오가지 않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얼마에 사겠다는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선물 거래였죠. 선물 거래.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자 구군을 사기로 약속했던 구매자들이 일제히 대금 지불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당시 구매자들의 변명이 아주 인상적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 와. 다들 안 내니까 나도 안 내겠다는 겁니다. 와,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무역과 상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신용과 계양을 기반으로 세워진 네덜란드 사회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느꼈던 진짜 위기였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던 약속과 신뢰라는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깊은 충격과 공포였던 거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이 튤립 투기 광풍은 단순히 인간의 탐욕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예술과 지식을 숭상하고 부와 신분을 과시하고자 했던 한 시대의 욕망이 어떻게 하나의 꽃에 투영되었는지,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느끼는 복합적인 불안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새로운 투자 자산을 이야기할 때 튤립 광풍을 너무 쉽게 비유로 드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단순히 가격의 등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1637년의 그 비평가들처럼 부를 얻는 방식과 사회의 규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대의 불안감을 그 대상에 투영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400년 전의 이야기는 금융시장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사회가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또 재정의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버블들이 사실은 광기가 아니었다면 그럼 대체 뭐였을까? 우리가 흔히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의 대표 사례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튤립 투기나 네, 네덜란드 튤립 투기,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또 영국의 남해 버블 같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시의 경제적인 현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뿌리를 둔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펀더멘털이요. 네, 심리학 교과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와, 그 관점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유명한 튤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프레임이 우리가 알던 이야기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다른 거대한 버블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죠.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에 팔리고 그렇죠. 어떤 선원은 그걸 양파인 줄 알고 먹었다가 감옥에 가고 그 유명한 이야기. 네, 그리고 결국 거품이 뻥 터지면서 네덜란드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다. 이게 우리가 아는 버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그 이야기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하게 과장된 겁니다. 아, 정말요? 네. 뭐랄까 가짜뉴스의 역사적인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의 출처를 쭉 추적해보면 투기붐이 끝난 뒤에 나온 몇몇 풍자 팸플릿으로 귀결되거든요. 특히 G&W 대화록이라는 선전물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나왔어요. 선전물이요? 네. 당시 정부가 투기는 비도덕적인 도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아,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도덕적인 훈계에 가까웠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산 건 대체 뭐였던 건가요? 그냥 평범한 튤립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들이 거래한 건 보통 튤립이 아니었어요. 깨진 튤립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품종이었습니다. 깨진 튤립이요? 네. 식물 바이러스, 그러니까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요. 꽃잎에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가 생긴 돌연변이었죠. 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요? 네.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 감염이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네.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도 없었고요. 게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구근은 약해져서 번식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 복제 불가능성, 그리고 절대적인 희소성. 이게 바로 가치의 원천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결함이 있는 상품에 열광했다는 게 재밌네요. 혹시 당시 네덜란드 사회에 뭔가 특별한 분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무역으로 황금기를 누리던 금융 선진국이었어요. 사람들은 선물 거래 같은 복잡한 금융 기법에도 익숙했고 뭐랄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의 창궐입니다. 흑사병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멀쩡했던 이웃이 내일 아침에는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튤립 투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거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서는 인구의 14%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먼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자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함이 사람들 사이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식의 운명론적 태도를 퍼뜨렸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이 도박과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투기 게임에 더 쉽게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탐욕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절망감도 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희소성이나 시대적 배경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집 한 채 값이라는 가격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 가격이 희귀 신품종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상적이라고요? 네. 18세기에 새로 나온 희귀 히아신스 구근도 처음엔 엄청나게 비쌌다가 번심을 통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튤립과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 다른 꽃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심지어 훨씬 최근인 1987년에요.
미국에서 시제품으로 개발된 백합 구근 하나가 경매에서 4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48만 달러요? 네, 당시 기준으로 좋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저자는 핵심이 가격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이요? 네, 튤립 버블이 붕괴된 후에도 샘페러 아우구스투스 같은 최고가 품종들의 가격 하락률을 분석해 보면요. 후대의 다른 신품종 구군들이 공급이 늘면서 겪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률과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아, 갑작스러운 폭락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붕괴나 폭락이라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가격 하락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희귀 튤립의 가격 자체는 극도의 희소성이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기라고 부르는 현상의 실체는 뭐였던 거죠? 희귀구근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뭘 보고 광기라고 했던 걸까요? 저자는 진짜 광풍은 따로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로 있었다고요? 네, 투기 열풍의 마지막 한 달, 그러니까 1637년 1월이에요. 그때 희귀 품종이 아닌 아주 흔한 일반 튤립 구근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위트크로넨 같은 일반 품종들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한 달 만에 20배 이상 폭등했죠. 20배요?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저자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흑사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벌인 의미 없는 겨울 술자리 게임이었다고 말합니다. 술자리 게임이요? 네, 이 거래들은 콜리지라고 불리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한 아마추어들이 모여 벌인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아, 계약금도 없이 외상으로 법적 효력도 없는 구두 계약으로 내가 살게, 내가 더 비싸게 살게 하면서 가격을 올린 거죠. 법적 효력도 없이요? 네, 이건 경제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심리적 광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소동이 네덜란드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네, 대부분 계약 불이행으로 끝났고 실제 돈이 오간 경우도 드물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바이세로이 구근 하나랑 수많은 물건을 맞바꿨다는. 네네. 그것도 실제 거래 기록이 아니라 이 구근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팸플릿에 그려진 비유일 뿐이라고 합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거래한 희귀 튤립 시장은 희소성이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정상적인 시장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버블이라고 부르는 광기는 술집에서 벌어진 아마추어들의 단기적인 폭탄 돌리기 게임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 재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국가가 개입했던 더 큰 규모의 버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미시시피 버블 같은 곳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도 뭔가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펀더멘탈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저자는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미시시피 버블과 남해 버블은 시장 참여자들의 광기라기보다는요.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주도한 거대한 거시경제 실험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실험이요? 네, 당시 두 나라는 계속된 전쟁으로 엄청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부채 주식 스와프라는 방식입니다. 부채 주식 스와프요? 단어부터가 좀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정부가 채권자들한테 내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현금으로 갚는 대신 우리가 밀어주는 이 회사 주식을 줄 테니 이걸로 퉁치자.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채권을 새로 만든 독점 무역회사, 그러니까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나 영국의 남해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제대로 못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국채를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해 보이는 독점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들은 맹목적으로 투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하는 거대한 금융계획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펀더멘털에 투자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시시피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건가요? 이 계획의 설계자가 존노라는 뭐랄까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도박사였는데요. 그는 사실상 프랑스 경제 전체를 리모델링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경제 전체를요? 네. 미시시피 회사는 북미 루이지애나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권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모든 해외 식민지 무역, 심지어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까지 흡수했습니다. 와,
나중에는 프랑스 국내분행의 역할까지 하게 됐죠. 말 그대로 프랑스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프랑스 주식회사? 네, 만약 이 개박이 성공했다면 주주들은 프랑스 경제가 성장하는 과실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듣고 보니 초기 투자자들의 열광이 전혀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건 엄청나게 야심차고 위험한 프로젝트에 베팅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문제는 약속했던 펀더멘털이 신기루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아, 존로는 미시시피강 유역 식민지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늪과 모기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군요. 네, 회사의 실제 수익은 약속에 턱없이 못 미쳤죠. 이걸 감추고 계속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존로는 자신이 통제하던 국립은행을 통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찍어냈다고요? 네, 돈이 흔해지니 주가는 더 올랐지만 동시에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결국 사람들이 종이에 불과한 주식을 팔고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으로 바꾸려고 몰려들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버린 겁니다. 계획의 잠재력이라는 펀더멘털이 있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통화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무너졌군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남해 버블도 비슷한 이야기였나요? 네, 기본 구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부채를 남미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진 남해 회사의 주식과 교환해주는 계획이었죠. 사실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주가가 폭등하는 걸 보고 영국이 조급하게 따라한 미투 상품에 가까웠습니다. 따라한 거군요. 네, 남해 회사 역시 남미 무역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과의 관계 악화로 무역을 거의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버블이 터지자 그 공포가 영국으로 건너와서 남해 버블까지 연쇄적으로 붕괴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보증하는 독점 사업의 미래 가치라는 그럴듯한 펀더멘털에서 시작했지만 그 펀더멘털이 허상임이 드러나자마자 무너져 내린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군중의 관기라는 아주 편리하고 단순한 설명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산의 본질적인 희소성, 흑사병 같은 거대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담한 금융실험 같은 펀더멘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버블들이 더 이상 비이성적인 광기로만 보이진 않네요. 굉장히 위험했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경제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역사 속 버블 이야기들이 종종 그 복잡한 맥락은 거세된 채 자유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봐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이성적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튤립이나 남해 버블이 펀더멘털에 기반한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시도였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오늘날 기술주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버블 논쟁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누군가가 시장의 비이성적인 면을 지적할 때 그것이 정말로 시장 참여자들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비판이야말로 새로운 자산의 가치와 펀더멘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낡은 분석 모델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사실 튤립 광풍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잖아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죠. 평범한 사람들까지 집이랑 땅을 팔아서 튤립 구근 하나에 영끌을 하고 특히 그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전설적인 품종은 구근 하나 가격이 숭늉공 수십 년치 연봉이었다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심지어 어떤 선원이 값비싼 튤립 구근을 양파인 줄 알고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거의 신화 수준이고요. 정말 그랬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파 수프를 끓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사의 출발점이에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과연 시장 전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소수의 사례를 부풀려서 만든 하나의 신화에 가까운 건지 따져봐야 하거든요. 가보의 연구는 이른바 광기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사실은 꽤 합리적인 시장 원리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신화가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듣다 보면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모든 튤립 고근이 집 한 채 값이었다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부터가 혹시 사실이 아닌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네, 핵심은 모든 튤립이 그랬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번은 당시 튤립 시장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분석해요. 아, 시장이 두 개였다고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처럼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품종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말 그대로 개별 품목 시장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비터 크로넨처럼 비교적 흔한 품종들이 무게 단위로 요즘으로 치면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되는 파운드 품목 시장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집 한 채 값,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은 극소수 희귀 품종, 즉 개별 품목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길거리 화가가 그린 그림 가격을 보고 미술 시장 전체에 거품이 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오류였군요. 바로 그 점이에요. 대부분의 평범한 튤립은 그냥 꽃가게에서 파는 꽃다발 정도의 가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가버의 자료를 보면 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도 흔한 파운드 품목 구근들은 희귀한 개별 품목에 비해 무게당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이 두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튤립 시장이라고 뭉뚱그려버리면 전체가 비이성적인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카소 튤립들에 집중해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그런 엄청난 가격이 붙었던 걸까요? 그냥 다른 꽃보다 좀 더 예뻤기 때문일까요? 아름다움이 물론 핵심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원천과 그로 인한 극심한 희소성에 진짜 경제력 가치가 숨어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경제학 책이 아니라 식물학 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고 식물학까지 가야 한다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튤립의 번식 속도예요. 튤립은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기까지 무려 7년에서 12년이 걸려요. 7년에서 12년이요? 거의 초등학생이 중학생 될 때까지 기다려야 꽃 한 번 보는 거네요. 맞아요. 물론 어미 구근 접해 생기는 작은 새끼 구근, 이걸 자구라고 부르는데 이걸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네네. 이에 더 빠르긴 하지만 이것도 정상적인 구근의 경우 1년에 기껏해야 100%에서 150% 정도. 한두 개 정도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늘어나는 게 전부였어요. 공급이 아주 제한적인 자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더 극적입니다. 바로 브레이킹 현상이라는 건데요. 당시 최고가에 팔렸던 튤립들의 그 독특하고 화려한 줄무늬 있죠.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그 무늬. 네네, 알아요. 그게 사실은 모자이크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였습니다. 잠깐만요. 바이러스요? 그럼 제일 비싸고 아름다운 튤립이 사실은 병든 튤립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바이러스가 꽃잎의 색소 배열을 교란시켜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턴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무늬는 씨앗으로는 절대 유전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오직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미 구근에서 나온 자구를 통해서만 복제할 수 있었죠. 바이러스는 아름다움을 주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줬어요. 구근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번식률을 더 떨어뜨리는. 네, 맞아요. 번식률을 떨어뜨리거나 심하면 구근을 그냥 죽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은 번식률을 10에서 20%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와. 즉, 아름다움의 원천이 동시에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이었던 셈이죠. 새로운 아름다운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복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이게 바로 희귀 튤립 가격의 근본적인 배경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격이 폭락해서 시장이 붕괴된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희귀해도 영원히 그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건 누가 봐도 버블 붕괴처럼 보이는데요. 분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버는 이 가격 하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붕괴나 폭락이 아니라 새로운 사치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요?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워 비교를 하는데요. 17세기 튤립 가격 하락 패턴을 약 100년 뒤인 18세기에 유행했던 다른 희귀 튤립 품종이나 히아신스 구근의 가격 데이터와 비교해 봅니다. 다른 시대의 다른 꽃들과 비교를 했다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품종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번식을 통해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가격이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가버의 계산에 따르면 1637년 2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6년간 희귀 튤립들의 연평균 가격 하락률은 약 32%였어요. 잠깐만요. 연 32% 하락이요? 3년이면 거의 원래 가치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붕괴가 아니죠? 제 주식이 1년에 32%씩 떨어지면 전 무조건 붕괴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엄청난 하락이죠. 하지만 핵심은 그 하락이 예측 가능했다는 데 있어요. 예측 가능했다? 이건 시장 붕괴라기보다는 신제품의 예상된 감가상각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 구근을 사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구근이 앞으로 새끼를 쳐서 더 많은 구근을 만들어낼 테니 미래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오, 정확한 비유예요. 처음엔 아주 비싸지만 1년만 지나도 가격이 꽤 떨어질 걸 알면서도 사는 거잖아요. 그 최초의 가치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초기 구매자는 단순히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구근을 생산할 수 있는 자본재를 산 셈이에요. 그 초기 높은 가격에는 미래의 번식 가치와 첫 소유의 프리미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0이 되는 패닉셀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파산하고 네덜란드 경제 전체가 휘청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과장된 건가요? 네, 가버의 연구에 따르면 그 부분도 과장이 심해요. 튤립 추기로 인해 네덜란드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있었다는 동시대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네, 당시 네덜란드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 튤립 거래는 경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서 그것도 일부 부유층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국가의 농업 자원이 전부 튤립 재배에 쏠리는 현상 같은 것도 없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중간 정리해보면 희귀 튤립 시장은 사실상 새로운 명품 시장에 가까웠고 광기는 아니었다. 네, 가격 하락도 분별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감가상각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던 튤립 광풍 이야기는 그냥 완전히 허구였던 걸까요? 도대체 버블은 어디 있었던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버 역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진짜 버블로 보이는 구간을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오, 바로 투기 열풍의 마지막 한 달, 1637년 1월에 있었던 일반 구근 시장의 광풍이에요. 아, 드디어 진짜 버블이 등장하는군요. 그런데 그 비싼 명품 튤립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흔한 파운드 품목 시장에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죠. 이 시기에 비터크로넨 같은 아주 흔한 품종의 구근 가격이 단 한 달 만에 무려 20배나 폭등했다가 2월 첫째 주에 곧바로 수백 낙하했어요. 한 달에 20배요? 네, 생각해보세요. 몇 년에 걸쳐 두세 배 오른 희귀 구근과 달리 흔해 빠진 구근 가격이 한 달 만에 20배가 뛴 거예요. 이건 앞서 말한 희소성의 논리나 감가상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그건 정말 비이성적인 움직임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 배경에는 당시에 아주 독특한 선물 시장 구조가 있었어요. 콜리지 실즈라고 불리는 사실상 동네 선술집에서 열린 비공식적인 시장이었는데요. 선술집에서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증거금 한 푼 없이 그리고 나중에 실제 구근을 주고받을 의사도 없이 오로지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를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선술집에서 돈도 없이 말로만 계약을 했다고요? 그게 법적 효력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가진 돈 없이 미래의 가격에 대해 베팅하는 거대한 투기판이었던 셈이죠. 구매자는 돈이 없었고 판매자는 구군이 없었다. 네, 그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내기를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참여자 대부분이 이 계약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죠.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너도 나도 무모한 베팅에 뛰어들었던 거군요.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공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것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비이성적 기대감이 지배했던 진짜 버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현상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체 튤립 시장의 극히 일부인 일반 국은 비공식 선물 시장에 국한된 사건이었다는 점이에요. 진지한 재배가나 부유한 수집가들은 이 위험한 게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튤립 투기 광풍이라는 하나의 단어 뒤에 정말 다른 성격의 두 시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네요. 희귀 튤립의 높은 가격과 점진적인 하락은 새로운 사치품 시장의 합리적인 작동 방식에 가까웠고, 네, 그랬죠. 우리가 관기라고 부를 만한 진짜 버블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선술집에서 벌어진 일반 국은 선물 시장에서 짧고 굵게 나타났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튤립 투기 이야기는 보통 시장의 광기에 대한 아주 단순한 경고로 사용되곤 하죠.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버블이나 광기로 쉽게 단정하기 전에 그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시장은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먼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맞아요. 모든 가격 급등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결과만 보고 거봐, 버블이었잖아 라고 말하기는 너무 쉽죠.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비이상적인 행태를 부추겼는지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개버는 논문 말미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가능성을 하나 암시하는데요. 어쩌면 튤립 투기 광풍과 같은 과거 버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신화 자체가 미래의 버블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신화갈 버블을 만든다니요? 이런 거죠. 투자자들이 원래 시장이란 비이성적이고 이런 거품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왔어 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비이성적인 투기에 더 쉽게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과거의 튤립 광풍처럼 비이성적인 거품일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타서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면 돼 라는 식의 위험한 생각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버블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자산들 중에도 그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귀 튤립처럼 오해받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튤립 투기 광풍, 사실인가 조작될 현실인가 라는 논문인데요. 이걸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그냥 광기라고만 알았던 이 사건이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보통 학교에서도 인간의 비이성적인 탐욕이 부른 참사,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가격 폭등의 진짜 원인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던 광기가 아니라 당시 정부가 내린 딱 하나의 법적인 결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법적인 결정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이거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논문에 실린 가격 그래프부터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1636년 11월부터 1637년 2월, 정말 딱 서너 달 만에 가격이 20배 넘게 그냥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그대로 곤두박질거리느냐?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버블의 모습인데 이게 버블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의 가격이 그렇게 20배나 올랐는가 하는 거죠. 논문은 1637년 2월 24일 네덜란드 의회가 내린 결정 하나에 주목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창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나타나서 게임 규칙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당시 튤립 거래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 시장에서 현물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미래의 특정 날짜에 지금 약속한 가격으로 튤립 구근을 넘겨주겠다는 선물 계약서를 사고 파는 형태였죠. 아, 미래의 가치를 두고 거래하는 그 선물 계약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갑자기 1636년 11월 30일 이후에 맺어진 모든 선물 계약은 이제부터 옵션 계약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선물 계약이랑 옵션 계약. 이게 일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큰 건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나요? 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물 계약은 뭐랄까, 결혼 서약 같은 겁니다. 결혼 서약이요? 네. 나중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그 가격으로 튤립을 사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아, 가격이 폭락해도 무조건 사야만 하는? 그렇죠. 책임이 아주 무거운 계약이에요. 반면에 옵션 계약은 데이트 신청에 가깝습니다. 데이트 신청이요? 재밌네요.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사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아, 의무는 없다. 네. 만약 시장 가격이 내가 사기로 한 가격보다 훨씬 싸지면 구매자는 계약금의 한 3.5%? 그 정도의 위약금만 물고 미안하지만 없던 일로 하죠 하고 그냥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약간의 위약금만 내면 되니까 이건 뭐 믿져야 본전인 게임으로 바뀐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구매자의 리스크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구매자가 언제든 나 안 살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새로 생긴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판매자들은 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계약 가격 자체를 엄청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약 가격이 바로 옵션의 행사가가 되는 거고요. 아, 행사가? 즉, 우리가 그 유명한 차트에서 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루 샀던 가격은 사실 튤립 구군 자체의 현물 가격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옵션 권리의 가격이었던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집 한 채 값 튤립이라면서 봤던 그림이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옵션의 행사가를 묘사한 것이었군요. 실제 튤립이라는 식물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뭐 우리가 알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인데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걸 투기 광풍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바꾼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시장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려면 가격이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라는 시장의 외침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규칙이 바뀐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20배나 뛰는 게 정말 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바뀐 규칙을 빌미로 투기꾼들의 광기가 오히려 폭발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뭐 비이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격 폭등의 주된 동력이 광기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 상승의 본질은 그러니까 위험의 이전에 있었던 거죠. 위험의 이전. 네. 구매자의 위험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고 그 위험의 크기만큼 가격이 폭발적으로 재산정된 거니까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생기는데요. 선물 계약을 옵션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이었다면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감춰진 속살,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논문은 이 결정이 특정 세력을 위한 노골적인 구제금융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구제금융이에요? 네, 그 특정 세력이란 바로 당시 네덜란드 도시들의 시장격이었던 부르후마스터들이었습니다. 부르마스터, 그러니까 도시의 최고 권력자들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르마스터들은 사실 의회가 이 조치를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튤립 선물 계약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튤립 광풍이라고 부르는 그 가격 폭등 직전에 1630년 가을쯤에 이미 한 차례 튤립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본 게임 전에 일종의 전초전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요. 1630년 10월 비투 슈토크 전투에서 스웨덴이 신성 로마 제국 군대의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가 급변합니다. 네, 이 때문에 튤립의 큰손 고객이었던 독일 북서부의 부유한 제후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아, 목숨이 위태로운데 튤립을 살 정신이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때 선물 계약으로 튤립을 사두었던 많은 부르마스터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된 겁니다. 아, 약속한 날짜에 비싼 값으로 튤립을 사와야 하는데 시장 가격은 폭락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도시의 유력자들이 튤립 선물에 투자했다가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아예 법을 뜯어고쳐서 위기를 탈출하려 했다. 이런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충격적인 가설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했던 결혼서약, 즉 선물 계약을 위약금 조금만 내면 언제든 깰 수 있는 데이트 약속, 옵션 계약으로 바꿔버린 거죠. 와, 이걸로 그들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막대한 빚더미에서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채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술 더 뜹니다. 더요? 네. 부르그마스터들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자들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 이 법이 바뀔 거라는 정보를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물 계약이 곧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옵션 권리로 바뀔 거라는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아주 높은 가격에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건 구제금융을 넘어서 명백한 내부자 거래잖아요. 자신들의 손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그걸 오히려 돈까지 벌었다는 거네요. 네. 논문에 따르면 이들의 후손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때 팔아넘긴 계약의 대금을 계속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 만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손실을 막대한 이익으로 전환시킨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부의 이전이었던 셈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쯤 되면 튤립 투기 광풍이 아니라 브루마스터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분석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더 이상 대중의 비이성적 광기라는 프레임에서 볼 게 아니라 시장 효율성, 내부자 정보, 그리고 정치적 조작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보게 만드는 거죠.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주어진 정보 안에서는 지극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격은 바뀐 계약 조건의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주어진 정보 자체가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철저히 오염되고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여러 시장의 버블 현상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락을 볼 때 과연 얼마만큼이 정말 비이성적인 과열이고 또 얼마만큼이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규칙이나 정보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일까요? 그렇죠. 이 논문은 단순히 가격 등락 그래프만 보지 말고 그 그래프의 이면에서 어떤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지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거대 금융기관들을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구제해 준 것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튤립 투기 광풍은 꽃 한 뿌리에 미쳐 날뛰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유력 정치인들이 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의 투자 실패를 구제받고 심지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까지 챙긴 사건일 수 있다는 거군요. 우리가 광풍이라고 불렀던 그 현상은 선물 계약이 옵션 계약으로 바뀌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조작된 현실이었던 셈입니다. 네. 가격 그래프의 그 극적인 모습은 대중의 광기가 아니라 계약 형태의 급격한 변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비록 그 변화의 동기가 소수의 사적인 이익 추구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였을지라도 주어진 정보에 반응하는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사례로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400년도 더 지난 과거 사건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깁니다. 이렇게나 유명하고 오랫동안 연구된 역사적 사건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그 이면에서 실제로 작동했던 방식과 이렇게나 크게 다를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경제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